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와 우리 지역 15개 기업이 후원하고 있는 제1629회 금요조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계시는 광주 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서울특별시 디지털보좌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유통 플랫폼인 주식회사 유브레인 대표이사로 기업을 직접 경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찬 포럼 후원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강연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우리 김현성 대표이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광주경제진흥원, 경진원이라고 불렸던 단체하고 상생일자리재단, 이 두 기관이 통합된 조직입니다. 좀 이름이 길죠. 네. 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경제일자리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경일이, 경자 이렇게 부르자 막 그러는데 아직 많이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인화해서 경일이와 경자라고 경제와 일자리의 천재인 이 남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웹툰 같은 스토리를 하나 만들까, 이 경일이와 경자 이야기 해갖고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이 99일 된 날입니다. 취임해서 이제 내일이 100일 되는 날인데요. 100일 잔치를 왜 하는지 아시죠? 이제 100일 정도 살면 이제 앞으로 잘 살 거다. 이런 의미로 아이들도 100일 잔치를 해준다는데요. 오늘이 꼭 제 100일 잔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한번 제 생각을 얘기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경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100일 동안 내부적으로 열심히 직원들, 임직원들에게 일종의 빌드업을 했습니다. 제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밖으로 설명할 시간이다 라고 해서 그 첫 번째로 경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토론하자라는 의미에서 발제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보야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죠? 클린턴이 재선을 할 때, 초선을 할 때, 처음 대통령을 할 때 슬로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해서 부시를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패러디 해왔는데 이 제목 그대로 제가 무등일보에 기고를 했었는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왔다고, 확실히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바보가 누구냐 막 물어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패러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 얘기 잠깐 좀 드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금강계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브랜딩, 기획 이 베이스로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라고요.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지금은 굉장히 좀 흔한 말이 됐는데 사실 인플루언서 경제산업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보좌관을 하면서 서울시의 5개년 계획, 정보화 계획을 세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라고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초대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얘기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면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청와대 수석도 만들고 비서관도 만들고 소상공인 실도 만들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슬로건이 소상공인이 있다, 디지털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제가 비전과 미션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바라보는 혁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 서로 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책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이 혁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이후의 문제가 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급하게 좀 넣은 자리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네? 근데 이걸 행정적으로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몰라요. 포트홀이라고 해요. 포트홀. 네. 지자체의 이 포트홀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도로가 팔리게 되면 사고도 날 수가 있고요. 타이어도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 전에 이 포트홀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발견하고 도로공사에서 이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메꾸는 거죠. 근데 제가 디지털 보장을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도 이제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핸드폰에 이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그래서 수면의 질을 알려주는 핸드폰 앱이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 앱은 이 진동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많이 기록하면 잠이 좋은 잠이 아니다. 나쁜 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기사들의 핸드폰에 앱을 깔게 한 거죠. 그래서 포트홀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 이상의 진동이 감지됐을 때 이 값을 상황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그 위치 값을 보고 현장에 출동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눈으로 확인했던 것을 저는 이 핸드폰 앱을 따라서 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된 거죠. 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건 디지털 시대에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에서 제가 했던 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담배 끊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끊습니다. 제가 금강계획에 있을 때
저를 조금 광고계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광고입니다. 2006년에 만들었던 광고고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연 광고거든요. 동일한 주제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만드는 게 금연 광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익 광고 중에 가장 비용을 많이 드는 게 금연 광고입니다. 저는 혁신은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규칙을 바꾸는 거, 룰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케팅과 브랜딩을 룰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비자의 룰을 바꾸는 것이다. 공익 광고든 기성의 기업의 광고든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애스킹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 내 제품을 사달라. 이러이러하니까 내 제품을 사달라. 이러이러하니까 금연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가 결국은 바뀐다는 거죠. 그 룰이 바뀐다는 거죠. 자동차를 사는데 그 자동차와 관련돼서 내가 고려하는 군이 늘 똑같다 라고 하면 마케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룰이 세상의 규칙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금연 광고의 룰은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이전에 이 광고 나오기 전에 금연해라. 왜 금연해야 되느냐? 라고 이 룰은 어떤 거였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분이 폐암 걸리신다고 그러세요? 아, 그래? 제 책을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두 분이 나오시네? 일단 다음에 좀 기억해 둘게요. 폐암이 걸린다고 금연하라고 했죠. 그게 룰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 룰이 우리가 전달하려고 폐암이 걸려서 걱정이 돼서 금연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생각보다. 이 룰이 소비자한테 수용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FGR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는데 옆에 담배 피우신 분 막 70, 80까지 사시는데요. 청년들이. 그리고 뭐 폐암 그까지 또 멀리 있는 얘기 아니냐고. 지금 즐거우면 되지. 이런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금연의 룰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지금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한 것 같으세요? 이 광고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담배 끊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끊습니다.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예? 니코틴인데 이제 니코틴의 폐해가 뭔 거예요? 치아 변색이죠. 치아가 변색돼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암은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 입냄새, 지금 당장의 치아 변색, 그리고 기억력 감퇴. 유럽에서는 성기능 저하 여기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잖아요. 이 광고가 나가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해 흡연율이 아주 역대로 떨어집니다. 이때 세 가지 광고를 같이 만들어요. 치아 변색, 구취, 기억력 감퇴. 이 세 가지를 같이 만들어요. 피부 노화. 담배가 피부 노화도 시킨 거 아시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거죠. 폐암보다는 훨씬 더 지금 내게 이게 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룰이 지금 작동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품이 먹히지 않거나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전달하고 하고 있는 룰이 소비자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폐암이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친화면색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이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그러는 거예요. 야, 죽는다고도 안 피는데 저까지 그 친화면색 된다고 안 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안 피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담배의 폐해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폐암 안 걸려 죽는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 해의 조사에서 치아면색이 60%가 나와요. 담배의 폐해로. 그때 다 인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네. 그래서 룰을 좀 보셔야 된다. 어떤 룰이 작동되고 있냐. 나는 그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소비자가 움직이는 거, 개인이 움직이는 거, 다 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거,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어떤 룰이 있는 겁니다. 그 룰을 보셔야 된다. 옮겨주세요. 안 나온가요?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맞잖아. 좋은 날이.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그래 이제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랜저 이상 타시는 거죠? 지금. 룰의 연장선에서 얘기 드리는데 이 광고가 다른 자동차 광고와 다른 걸 혹시 발견하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자동차 광고에 있는 장면이 없어요. 이 광고에는. 어떤 장면이 없어요? 네? 정확하게 한번 혹시 일반 자동차 광고에서는 없어요. 네, 그렇죠. 주행을 하는 게 없죠, 지금. 자동차가 멈춰 있어요. 당시, 우리 회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주행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는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소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룰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동차는 뭐 주행이 좋거나 뭐 소리가 안 나거나 뭔가 뭐 에어컨이 기능의 룰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능의 룰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마음속의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엄청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이 첫 번째 광고는 어떤 거였냐면 이게 두 번째 광고거든요. 첫 번째 광고는 뭐 똑같아요. 뭐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 얘기에 띡 그랜저로 답했다. 아니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고 얘기하면 좀 난 요즘에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골프도 치고 다니고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랜저로 답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죠. 당장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광고가 현대자동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계속 만들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수억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이 광고를 온에어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왜 그러겠습니까? 인식 변화. 예? 인식 변화. 예, 감성도 감성이지만 우리 안에 본질, 그랜저 정도 타는 사람들의 본질, 그랜저 이상을 타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능을 따지진 않아요. 이 마음속에 뭔가 허세, 돋보이고 싶은 허세가 있는 거죠. 나의 페르소나 같은 거잖아요. 이 마음, 그걸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요. 광고적 용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해요.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선글라스를 끼는 진짜 마음. 기능적으로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데 진짜 마음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뭘 보는지 모르게 하려고. 이 본질의 마음을 우리가 룰로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능적인 것만이 룰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사람을 옮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샤이 트럼프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샤이가 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샤이 트럼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마음에 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인사이트를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넘어가요. 네, 넘기세요. 네, 다음 장표로. 네. 이거 봅시다. 혹시 이 영상을 여기서 보기 전에 보셨다? 이미 나는. 아. 아시네요. 네. 아. 이것도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소셜 캠페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혹시 이걸 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걸 하는 소셜 캠페인이다.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걸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걷기. 계단을 이용해라.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광고입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이 소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건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벌 주고 상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계단에다가 뭐 이제 요즘 회사 이제 칼로리가 어쩌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는 에스컬레이터보다 걷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종의 걷는 사람에게 이 재미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보상이 반드시 상과 벌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질문과 문제의식입니다. 여기 나온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많으신 분, 넛지라는 책 좋아하시는 분은 넛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70만 권 팔린 책이에요, 사실. 거의 20년 됐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첫 번째 여름휴가에서 가지고 간 책으로 유명해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엄청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같은 말이 넛지였어요, 사실. 이것만 잘했어도 저는 잘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넛지를 쓴 사람은 스티브 테일러 교수라고 행동경제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처음으로.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 있잖아요. 미시 거시 경제학, 이 주류 경제학이 있는데 그 미시 거시 경제학이 아닌 사람으로 탄 경제학상을 탄 분이에요. 행동 경제학.
이분의 이제 연구의 과제는 그거예요. 아, 이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이 왜 매번 좀 이게 뭔가 불만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난 한 번도 내가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한 분 계세요. 필요 없는 소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똑똑하지 않은 선택을 하지? 라는 걸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치라는 말이 이 팔뚝으로 툭툭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 개입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이 책에 나온 제일 유명한 사례예요. 요즘에 우리 휴게소 가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 남자 화장실에 팔이 한 발 붙여놨죠. 이 넛지라는 책에 보면 유럽의 공항 사례가 나와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넛지라는 책에 보면 유럽의 공항에서 남자 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 예, 흘리는 거잖아요. 눈물만 흘려야 되는데 흘리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앞으로 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문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 남자 화장실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꾸 남자들이 흘려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져요. 그럼 청소 아줌마들이 꾀를 낸 거죠. 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스티커 붙이잖아요. 한 걸음 앞으로 와주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슬로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들은 그 소변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단순한 남자들이 이 파리를 맞추겠다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휴게소 가면 이제 많아요. 우리나라도 좀 과하게 설치해놓은 데는 막 빵빵에 올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불빛 막 거기다 무슨 있어요. 그래 아무튼 이게 너치적 상상력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벌과 상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따라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따라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캘리포니아의 해안도로 이렇게 부분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죠. 위험하잖아요.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속도를 줄여라, 벌금을 물린다, 이거 말고 이 넛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가로의 선을, 도로의 이 가로의 선을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는 10m 간격으로, 9m 간격으로, 8m 간격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네? 그렇죠. 속도감을 더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하는 거잖아요. 응? 그게 이제 넛지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을, 과태료를 매기고 막 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에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마트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초기 마트에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 마트에 제일 큰 거칠대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카트가 무질서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내버렸잖아요. 100원짜리 하나로. 그쵸? 이 100원 받겠다고 사람들이. 아니 저도 마트 가면 제일 짜증이 나는 게 이 100원 찾아오라고 아내가 추워 죽겠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알뜰했다고. 나는 그냥 추워서 빨리 가고 싶은데 꼭 가서 100원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좀 힘들었었는데 저는. 아무튼 그 100원이 이것도 넛지죠. 어떻게 보면 어떤 행동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를 왕이 죽었는데 왕은 오지 않았다.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오지 않았다. 위기, 이건 이제 그람시가 얘기한, 이 그람시가 얘기한 위기는 뭐냐? 위기라는 건 뭐냐? 라고 정의했을 때 그람시의 정의, 사회학자 안토니인가요? 그람시의. 이 낡은 것이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안 왔어요. 그럼 불안하고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걸 이제 위기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하죠. 왜? 새로운 것이 되면 되고 왕이 되면 되니까. 지금은 새로운 질서의 제표입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 리더십과 이 패권을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K 기준국가, 대한민국이 표준국가가 돼야 되고 기준국가가 돼야 된다. 뒤쪽에 얘기 드릴 텐데요. 우리의 비전은 기준과 표준이 돼야 된다. 언제까지 위투국가여야 되느냐. 이미 추격의 국가에서 추월의 국가로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디지털 전환기는 단순히 우리가 이걸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문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권력의 변화다. 권력이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넘어왔다.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언제 공급자가 권력을 가졌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경제 활동에서 이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정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공급자를 중심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의 균형,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슈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로슈머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소비자들. 크리시모라는 말도 있잖아요. 짜파구리도 크리시모가 만든 거죠. 예를 들면 3M 같은 경우는 아예 소비자가 제안해라.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공급을 하는 생산자가 착해져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상의 변화가 이미 소비자를 중심으로 넘어왔다. 소비자 권력 시대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의 권력 시대다. 역대로 이렇게 개인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힘이 센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는 이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좀 넣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경제는 공급을 중심으로 한 경제였어요. 공급을 혁신하자. 그래서 제품을 혁신하자. 스마트하게 이랬다면 지금의 공공, 그러니까 제 고민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국가나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정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기관이든 국가든 정부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정부나 공공이 공급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경제를 바라봤다면,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나 공공은 수요 혁신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판로와 마케팅, 판로와 유통, 이거를 개척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제가 유통센터에 있었지만 0.1%가 안 될 거예요. 전체 산업에서 유통 마케팅, 유통 판로 개척에 쓰는 비용 1%가 안 될 거야. 그것을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 기업이 해야 될 활동, 마케팅, 브랜딩, 유통, 대책을 왜 정부가 해주냐? 이렇게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마이 아메리카라는 자기 공약이에요. 마이 아메리카가. 미국산을 사자.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산을 사자 그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걸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안 줘요. 미국산으로 만들지 않은 전기차, 미국산으로 만들지 않은 뭐 반도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서 아메리칸 파이 100조짜리 부르고 오셨잖아요. 아무튼 100조를 삼성, 현대 다 가서 거기 공장 짓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특별하게 뭐 정책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너비 미국산 사람, 미국산을 조달하겠다. 공공 조달을 미국산을 하겠다. 그걸 보겠다. 미리 얘기 드리면 우리 광주시의 공공 조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광주시가 1년에 공공 조달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2조 7천억이에요. 2조 7천억. 분모가. 근데 이 2조 7천억 중에 광주의 산업과 연결된 광주의 산업에서 조달하는 그 물량이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으세요? 30? 또 10%? 조금 더 써야 돼요. 조달체에 가면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지역에 17개 시도에 이 조달이 얼마고 그것을 지역의 제품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광주가 45%예요. 딱 중간 정도 하더라고요. 1등을 하는 데가 이제 전라북도 64%, 강원도 61%. 그러면 그렇게 상위권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여력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이상이 있을 거잖아요. 좀 노력하면. 그럼 분모가 2조 7천억이니까 10%면 얼마예요? 2,7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조달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더 노력하면. 공공급식도 1,600억이잖아요, 지금. 광주가. 그럼 이 1,600억 중에 광주의 산업과 연결된 게 얼마예요? 광주의 병원, 광주의 대학, 광주의 학교가 광주의 산업과 연결된 이건 얼마냐? 광주의 병원에 쓰는 마스크는 광주에서 생산한 거냐? 바이 광주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중국도 아이폰 사지 마라. 샤오미 사라. 화웨이 사라. 아예 애국섭이라고. 그걸 애국이라고 해요, 지금 중국은. 애국섭이다, 그게. 중국산 사라. 그리고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말민이 이게 좀 저렇게 되면서 좀 시들해졌지만, 알리바바나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11월 11일 날, 아니요, 우리는 빼빼로데이인데 중국은 11월 11일 날 광군제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내수 촉진하는 게 일종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호세페라고 하죠. 호세페, 동행축제, 호세페.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부족해요. 정부가 나서서 내수 진작을 하고 내수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제일은 이런 축제나 이런 것보다 제일은 뭐냐면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 이것만큼 수요 혁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화폐가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없앨 게 아니라 시즌2 윤석열식 지역화폐를 만들면 돼요. 이것만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수요 혁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지역도 한정을 시킬 수 있고 업종도 한정시킬 수 있고 어떻게 쓰는지 여기다 써라.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정해서 야 이런 거 써. 소상공인 제품만 써.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여기까지 써. 업종도 다 할 수 있고 지역적 한계도 할 수 있고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정부가 1조를 쓰면 10조의 어떤 수요 창출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좀 있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OTT 새로운 수요를 만든 거잖아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은행의 수요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경제 안에서 결국 소비자 권력, 소비자들의 힘이 세지고 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왕홍 경제. 근데 중국은 왕홍 경제라고 하면 중국의 인플루언서는 왕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홍 경제가 엄청 규모가 크죠. 왕홍이 일종의 그 세일즈를 하는 거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최재분 교수라고 굉장히 디지털 이쪽에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 이게 어디 하나 걸려있을 텐데 아닌가? 마약 빼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안 걸어 그랬나? 네, 됐어요. 진짜 안 깨졌어요. 진짜 안 깨졌어요. 걔 하나도 안 깨졌어요. 대박이다. 오, 진짜 좋다. 얼굴이랑 이렇게 어깨에 맞춰주는 느낌인 것 같아. 이건 진짜 이렇게 넣어도 저렇게 넣어도 다 편해가지고. 이것도 혹시 제가 틀어드리기 되나? 보시면 나 봤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콘텐츠 커머스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낸 영상이 이걸로 100억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 제작비 얼마나 들었겠어요? 한 100만 원 들었을 100만 원 들었을라나? 그러니까 광고도 아닌 것이 광고처럼 느껴지면서 이 커머스가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갖고 판매까지 이어진 거죠. 이제 마약 베개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유통이 여기 써져 있구나. D2C 퀴즈로 내가 그랬더니 D2C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랑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유통, 소비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중간에 어떤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일단은 광주에서 와보니까 제품은 있는데 상품이 없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해요. 제품은 많은데 상품이 없다. 상품으로 만들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소비를 시키자. 그래서 1만 입점, 처음에 10만 입점했다가 너무 많다. 내년에 이런 1만만 하자.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 그냥 광주시에 1만 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입점시키자. 그래서 그 입점시킨 사람들의 협상력과 레버리지를 우리가 만들자. 플랫폼하고 직접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1만 명 광주시 디지털 상공인이 입점돼 있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달라 라고 협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우리 수수료 너무 높다 얘기도 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돼요. 근데 예산이 자꾸 없으시다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제가 그냥 의욕치는 엄청 높습니다 지금. 예, 구독이라는 게 소비자에게 훨씬 그러니까 구독이라는 것이 되면서 소비자의 주도력 이게 커진 거죠. 과거에는 TV만 보면 목요일, 몇 요일, 몇 시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넷플릭스나 OTT는 내가 구독하고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의지대로 어떤 채널을 볼지 구독을 하고 그 구독한 내용을 그냥 내가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주도성이 커지는 것이 결국은 이런 구독과 관련, 구독이나 이런 서비스들인 거죠. 디지털 경제 안에서의 선택권이 엄청 넓어진 거죠. 이런 거 보시면 수치들이니까요. 이런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수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의 유통보다 디지털에서 팔리는 유통의 시장이 커져버렸어요, 이미. 그게 제 유통센터 있을 때니까, 그게 아마 2021년인가? 그때 산업부에 유통국이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서 처음으로 뒤집혔어요. 오프라인의 매출이 온라인의 매출보다 적어진 거죠. 지금은 그 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와 어떤 국민의 개인의 주도력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디지털을 소통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거, 정부가 의사결정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거. 디사이드 마드리드라고 마드리드에서 하고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 그리고 우리도 뭐 이건 하고 있어요, 사실. 청원 문제 몇 분이라고 쓰신 거예요? 3분이요? 그렇게 빨리 끝내야 돼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기준국가, 표준국가, 표준을 장악해야 된다. K 디지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고 15분이요. 제가 안 보이더라고 요즘에. 아니 저기서 들었어요. 안 보여서 그래요. 영국의 리더십도 결국은 표준 시간을 장악하고 철도도 영국이 기준을 갖고 표준을 장악했던 거예요. 미국의 리더십도 결국은 기준과 표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경제 권력 교체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대한민국이 못할 게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을 혁신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랑 엄청 크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디지털 보좌관을 할 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시장님하고 한번 만났어요. 카카오 본사를 서울에 유치하려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지금도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범수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 지금 이 디지털 경제 창업 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매년 CES도 가고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가들 무슨 투자 설명회 같은 데 가서 들으면 2010년 이럴 때는 가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저 회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기술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기술 얘기만. 더 나은 기술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갔는데 이 내레이티브가 바뀌었더라고요. 내레이티브. 내 얘기를 설명하는 내레이티브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내레이티브도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솔루션 그룹이 돼야 돼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가 본인들 슬로건, 그러니까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예요.
근데 광고회사가 회사 슬로건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소셜 솔루션 그룹이라. 광고회사가. 본인들은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의 문제와 어떻게 연동되느냐. 이게 ESG라는 게 또 그런 맥락이잖아요. 아리백도 마찬가지.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협력업체조차도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물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그 플라스틱 빨대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는 하겠다. 정부가 해도 우리는 하겠다 그러잖아요. CEO 같은 데는 우리는 정치와 상관없다. 우리는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규제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예 납품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대 자동차만 아리백을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자동차에 납품하는 협력서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현대가 정치가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출도 막히고. 유럽은 이미 그게 다 일종의 신규제예요. 근데 명분이 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요, 명분이. 미국도 트럼프가 그렇게 기후 안 가고 막 해도 기업들은 아리백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들은. 얘기하다 그러죠. 저는 이제 기술의 관점 아니라 사회 혁신의 관점이 좀 중요하다. 이게 이제 대만의 사례인데, 대만이 사회 혁신에는 진짜 1등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 혁신 관련해서 월드컵이 있으면 대만이 1등 나야 돼요. 오드리탕이라고 디지털 장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걸 하냐면, 우리나라는 기술만 5G를 6G를 어떻게 하고 기술을 R&D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만의 오디탕은 그게 아니라 어떤 기술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트홀 이런 것들, 그리고 서울의 심야버스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노선을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 기획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우리 행정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더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동 인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돼요. 설명이 가능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가능한 정치가 빅데이터 정치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돼야 된다. 왜 모아요, 데이터를? 저 다른 인간, 광주시 있죠? 광주시 탈랑가요? 네, 타랑깨. 타랑깨의 데이터는 왜 모아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설명하는 셈. 저 맨날 왜 우리 직원들한테 중소기업 자금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래. 그러면 그 모인 그 중소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 소상공인 7,000개, 8,000개 지원해준대요. 그럼 왜 모았냐? 모아서 이분들하고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정보도 주고 공공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5년 동안 수만 개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들으라고. 이 디지털 사회혁신을 가장 잘 배운 게 코로나 때 마스크 문제를 해결했어요. 코로나 때 초기에 마스크 아시죠? 난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라고 했는데, 과거 같으면, 여러분, 과거의 정부 같으면 웹사이트를 만들고 앱까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몇 주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약국에 마스크가 몇 개 있다라는 걸 이제 거기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빅 해커들과 함께 정부는 데이터만 공개해 있어요. 미아의 서버에 데이터만, 어느 약국에 남은 마스크가 몇 개가 있는지 데이터만 공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원하는
카카오 맵, 네이버 맵, 티맵 이런 데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니까. 그래서 수십 개의 앱과 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전달이 된 거예요. 거의 며칠 상관에. 그리고 좀 뭔가 개발 코딩을 하는 고등학생은 본인이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도 받았잖아요. 대통령이 상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부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게 보여주는 사례가 마스크와 관련된 사례예요. 마스크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게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과거 정부의 그냥 디지털 빅브로더가 되겠다는 것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본질은 공유하고 공개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이, 기업과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 방식으로. 아니, 저희 서울시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공개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공개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한글 파일만 공개하고. 공개를 해주기 바라는 건 PDF 방식으로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서울시 있을 때 고쳤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교통과 관련된, 지하철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날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이 생겼던 지하철 앱이 없어질 판국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하철 도착과 출발 정보를 제공을 해야 그 앱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는 공공이 그걸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고, 그 문제를 저희가 어쨌든 풀어서 그 앱들이 사실 지금도 이제 카카오가 워낙 이제 지하철 앱까지 하면서 그 앱들은 뭐 소소하게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하철 앱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이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준 게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방식이다 하고, 5분 동안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환, 물음이 바뀌어야 된다. 제 책 제목도 물음인데, 물음이 바뀌어야 된다. 제 재단 홈페이지 가보면 인사말이 있는데 다들 좀 독특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묻는, 시민에게 가장 많이 묻는 기반이 되겠다. 물음의 리더십, 마침표를 찍는 리더십이 아니라 묻는 리더십이 되겠다. 그리고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어머니 얘기 잠깐 썼어요. 담양 사인의 불안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어머니는 강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 얘기하면 약간 그죠? 이제 듣는 것이 정책이다, 청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한 50명 되는 직원들을 직통이라고 해서 직접 소통, 직통했어요. 1대1 면담을 다 하고, 직총이라고 해서 직원 총회를 하고, 그래서 제가 3번을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제 직무 계획, 우리 회사의 비전, 그리고 김현성 사용 설명서, 나는 이렇게 써라. 이런 3가지 정도의 PPT를 해서, 우리 내부의 혁신의 슬로건은 다 그래를 바꾸자. 다 그런 건 없다. 원래 그런 건 없다. 우리가 바꾸면 바꾸는 거다. 다 그래를 바꾸자. 라고 해서 직원 총회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CI도 곧 선포를 하는데요. 선물 같은 기관이 되자. 그래서 이제 이 제의를 선물 박스로 좀 만들어서 뭔가 좀 좋고,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국가대표 태극의 모양입니다. 국가대표가 되겠다. 우리가 단순히 광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기관이 되겠다. 그리고 이 리본은 다시 태어났다. 통합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리본이라고 중의적 의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제 수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 수도를 위해서 우리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은 수요 혁신이다. 수요 혁신, 국가대표급 수요 혁신 기관이 되겠다. 그러면 어떤 걸로 수요 혁신을 할래? 그럼 그 미션은 뭐냐?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산지소.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지능적으로, 디지털로 소비하게 하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소비하게 하자. 글로벌하게 소비하게 하자.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산지소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실 이 책에 만드는 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책에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좀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과는 다른 상상력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무등일보에 제가 제 얘기를 설명드렸어요. 한 번은 지산지소, 광주 지역 경제 해법은 지산지소다. 그래서 지산지소를 설명하는 거. 한 번은 왜 수요혁신이냐, 왜 공공이 수요혁신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프레스턴이라는 영국의 이제 산업 공동화 이후에 시의 이 공동화된 산업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 재구조화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다전산업 같은 경우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와서 중국으로 가고, 다시 중국에서 지금 베트남 뭐 이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전 이건 어떤 산업의 순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이 재편되는 거라고 봐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유 문제도 대중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보면 그냥 이걸 빨리 그냥 기침하니까 감기야, 감기약 먹어 할 수도 있지만, 기침을 한다고 해서 다 감기는 아니라는 거죠. 증상으로서 기침을 하는 게 다 감기는 아니다. 조금 더 깊이 봐야 된다.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이 순환되고 있다, 산업이. 산업의 공동화, 이 문제를 단순히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또 하나 같이 가야 될 게 지산지소다. 우리 안에 수요와 우리 안의 소비를 어떻게 우리 안에 연결시킬 수 있냐. 여러분 중소기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MRO를 광주 지역의 제품을 사주자. 하다못해 휴지를 광주 지역에 있는 걸 사자. 그걸 신경 써서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B로 대체할 수 있게 그 실천만 한다면, 제가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남센터, 하남 우리 사무실 1층에 하남살롱이라고 소상공인 커피숍이 있습니다. 근데 회의를 갔는데 프랜차이즈 커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배려를 했죠. 1층에 우리 하남살롱 있는데 왜 무슨 투썸이니 이런 거 가서 가지고 오냐. 1층에 하남살롱을 이용해라. 그리고 제가 직원들 생길 때 하남살롱에 10,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어서 줍니다. 저는 경제나 소비가 작다, 여러분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프레스턴 시의 이런 새로운 재생, 새롭게 산업 공동화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면 그런 데서 출발을 해요. 지역의 공공조달, 지역의 앵커가 되는 병원, 대학, 학교, 소비들, 지역의 기업의 소비들, 이것을 기업 안에서, 지역 안에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공동, 이제 순환경제라고도 하고 공동체 자산이라고도 하죠. 이 자본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광주은행 오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센터장님 오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지역경제신문에 이런 얘기가 났어요. 광주은행이 2,000억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1,600억이 전라북도로 갔다. 300억이 지역에 쓰였다.
프린스턴 시에서 보면 대기업이든 프랜차이즈는 결국은 유출된다는 거예요. 자본의 유출. 그렇다 해서 광주가 꽁꽁 묶여갖고 그냥 연결되지도 않고 살란 게 아니라 일단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의 산업과 어떻게 수요를 연결시킬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끝내라 그래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이름 일정을 못하시네요.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데요. 이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는데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어요.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은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잘 바꾸셔갖고 더 많은 사과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광주가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로 디지털 경제 얘기를 해주신 우리 김현성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